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면 재개발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정부가 주도했던 도심 공공복합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업 후보지 주민 설명회는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고 또 사업지구에서는 비대위 주민들이 주민협의체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 분위기인데요. 이관성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부천 지역 5곳을 선정했습니다. 도심 복합사업 시행자인 LH는 올해 3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1차 설명회를 열고 개발 계획과 사업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지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문매만 맞았습니다. 과연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아파트 계약금을 넣을 수 있느냐? 또 앞으로 향후에 어디로 이주를 해야 되느냐? 사실 정부가 저희도 이제 지구 지정을 하겠다고 목표를 하고 있지만 아직 주민분들한테 보상가 얼마에 우선 분양가 얼마에 추가 부담금 대략 얼마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LH는 이후 표준 물건별 추가 분담금 등 구체적 자료와 함께 6월에 2차 설명회를 열겠다며 주민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2차 설명회는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고 후보지 주민들의 불만과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 재산과 내 생존권이 걸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아무 설명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동의서를 거뒀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아무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불만이죠. 왜냐하면 그게 시작이었으니까 이 사업에. LH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확인한 뒤 2차 주민설명회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등 개발 방향 협의 후 절차를 다시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와 LH는 당초 주민 동의와 지구 지정을 거쳐 올해까지 사업 계획 승인이 가능하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 준비와 주민 설득이 늦어져 주민 동의와 지구 지정조차 올해 안에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민간주도 공공복합 사업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공공주도 후보지 중 찬반 갈등이 심하거나 주민 동의율이 낮은 지역은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말 공공주도 도심복합 사업지로 결정된 부천 원미 1지구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비대위 주민들이 주민협의체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에 나설 분위기입니다. 지작물 조사와 감정가 산정을 통한 협의 보상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역세권에 서둘러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정부가 제시한 도심복합 사업이 주민 불만을 키우며 곳곳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난달 시행됐습니다. 네, 부천에서도 지역 내 민관협의체 역할을 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빠르면 오늘 10월에 첫 발을 떼는데요. 이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민간위원 선정에 앞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과거 민관 거버넌스 역할을 했던 푸른 부천 만들기 21이 운영비 중단을 이유로 해산된 지 6년 만입니다. 시민 등 민간위원을 포함한 80명이 앞으로 2년 동안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시 소속의 이제 기구는 아니고요. 독립적으로 설정된 민관 거버넌스적 그 기구라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이제 주관하여 좀 구성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운영과 이제 차기 구성 등은 새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연구, 평가, 환경, 경제, 사회 등 4개 분과로 구성됩니다. 각 분과는 생태계 보전을 비롯한 도시 문제, 복지, 문화예술 등 부천시 현안 전반에 대한 시민소통 창구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부천은 대장신도시를 중심으로 곳곳에 굵직한 개발 현안이 많고 광역소각장도 여전히 사업 방향을 확정하지 못해 앞으로 민관협의체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민관협력기구가 부재했던 탓에 시민들도 관심이 큽니다. 환경적인 문제, 저출산의 문제, 경제 편차에 심한 그런 문제 이렇게 질서 있게 좀 정돈해서 후세들이 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세계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우리 부천은 환경적 요인이 가장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열악하니까 녹색 부천을 위한 여러 가지 도시숲 조성 같은 거 집중적으로 좀 다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위원 추천과 모집을 거쳐
다음 달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 4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금리를 이렇게 연달아 올린 가장 큰 이유, 바로 물가 때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외식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뛰었는데요. 무려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 압력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물가 상황의 고착을 막기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시 말해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의 우려보다 물가를 잡는 게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은 이른바 영끌족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1년 사이 기준금리가 2%포인트 올랐는데 대출금리도 이만큼 오른다고 가정하면 한 사람당 1년에 128만 8천 원어치의 이자를 더 내야 합니다. 한은은 앞으로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는 금융 안정 상황과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8월 26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424명입니다. 이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약 1,300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사망자는 1명 추가되면서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 수는 1,471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51.6%,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38%입니다. 같은 날 경기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24,539명 발생했는데요. 일주일 전보다 약 8,800명 감소했습니다. 사망자는 14명 발생해 경기 지역의 관련 누적 사망자 수는 6,729명이 됐습니다. 경기 지역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54.3%,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43.8%를 기록 중입니다. 인천시가 인천형 노인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팀은 26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전담팀은 이 자리에서 팀의 운영 방향과 노인 일자리 연계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논의된 아이디어는 인천시 핵심 사업으로 선정해 2023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소득이 낮은 미혼모, 미혼부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부천시는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 40만 원 이내 긴급 출산비, 분유, 기저귀 등을 살 수 있는 지원금을 연간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설 입소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미혼부 가정 가운데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234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희망 대상자는 전화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혼인 기록이 없거나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달 1일 김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김포시와 김포경찰서는 이날 김포 전역에서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단속합니다. 특히 3번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에 의해 전국 어느 곳에서도 번호판 영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와 지역 군구는 청사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었는데요. 하지만 선언과 달리 인천 지역 군구의 청사 내 카페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여전하다는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박조희 인천 녹색연합 사무처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인천 군구 청사 카페 일회용 컵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부분 군구 청사에서 일회용
유흥용품 반입 및 청사내 카페 일회용컵 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 2주에 걸쳐서 해봤는데요. 계양구청과 남동구청을 제외한 모든 군구청사에서 그런 상황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었는데 대체로 테이크아웃 음료 같은 경우에는 개인컵을 포함한 다회용컵 사용보다는 일회용컵 사용이 익숙해 보이는 것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일회용품 반입 금지 팻말이 있는 청사에서도 일회용컵 반입에 대한 제지조차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청에서는 매장 내 카페, 그러니까 그 구청 내 매장들이 있잖아요, 카페. 거의 매장 내 일회용컵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이용객에게도 일회용 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계양구청의 경우에는 이 일회용품 사용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봤을 때 자원순환 청사에 걸맞은 청사는 계양구청 한 곳이었다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소지한 일회용품 3개를 제외하고 청사 직원들은 텀블러를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사 내 카페에 위치한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 사용도 익숙해 보였어요. 그래서 청사 내 음수대 같은 경우도 스테인리스 컵을 비치해둬서 청사를 찾는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계양구청이 자원순환 청사임을 체감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회용품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은 민간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히려 시민들은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서 좀 이제 줄여보자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샵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제 다회용컵 사용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인천시 자원순환 정책을 오히려 선도해야 할 각 군구청에서 이렇게 일회용 컵을 만연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선 선행적으로 인천시 내부에서부터 다용기 사용을 직접 실천하고 시민들에게 신뢰감 있는 구청으로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 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자전거 대회 투르드 DMG가 코로나19로 인한 2년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 투르드 DMG 국제 자전거 대회는 26일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 강원도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폐막식까지 닷새 동안 DMG 접경 지역에서 펼쳐집니다. 경기는 1구간 고양에서 강화, 2구간 강화도 순환, 3구간 파주에서 철원, 4구간 철원에서 인제, 5구간 인제에서 고성 등 모두 5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열립니다. 구간 길이는 총 550km로 코로나19 이전 마지막으로 열렸던 2019년 대회 구간 길이인 510km보다 40km 늘어났습니다. 또 이번 대회는 국제 청소년 도로사이클 대회, 대한자전거연맹에 등록된 동호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스 도로사이클 대회, 이벤트 대회인 BMX 대회 등 5개 대회로 나뉘어 열립니다. 이 DMG를 배경으로 해서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DMG가 더 이상 남북 분단의 상징이 아닌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DMZ 부근을 쭉 횡단하면서 보시게 되는 여러 가지 생태계라든지 관광 자원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큰 행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3년 만에 열린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오는 27일 사흘간의 열전으로 마무리합니다. 경기도체전은 지난 25일부터 경기도의 함성, 용인에서 하나라는 슬로건 아래 용인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선수단이 축구와 육상 등 25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는데요.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도체전 처음으로 AI 스포츠 중계 시스템이 도입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8강전 이상 경기는 경기도 체육대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